그러니까 이제 한반도 우리 한국 사회도 뭐 대전환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은 국제 질서, 국제 정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환을 지금 맡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상 그런 국제 질서, 세계 질서의 변동이 한반도에서 굉장히 좀 변동 밀접하게 연동돼서 흘러온 것이었기 때문에 하필 그런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책했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얘기를 같이 한번 말씀드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그래서 국제적 환경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비록 뭐 충돌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대들 사이의 충돌이지만은 사실상 미러의 충돌이었었죠. 뭐 10년 넘게 미국의 개입, 공작 등등이 있었었죠. 그리고 결과로서 네오나치 등등이 우크라이나에 출현했었던 이런 흐름들. 어쩌면은 러시아 푸틴 입장에서는 어쩌면은 지금의 군사적 행동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이 또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는요 분쟁의 군사주의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인류 역사에서 국제적 분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최근 들어와서 특히나 이제 올해 들어와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강대국 간의 분쟁에서 군사주의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이런 흐름이 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흐름은 단지 유럽, 우크라이나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아시아 지역으로까지 확산될 수도 있겠다. 뭐 대만 문제. 그러니까 유럽에서가 미러 간의 충돌이라고 한다면은 아시아에서는 대만 문제는 미중 간의 충돌인 것이고 역시나 미국의 대만 분쟁과 아시아에서의 협중 정서가 심화되는 이런 흐름들이 있죠. 그리고 중국의 공세주의적인 대미 정책 등등 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단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만 그칠 것이냐. 어쩌면 아시아로 확대되는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아시아에서도 분쟁의 군사주의와 경향성들이 고조되고 있는 이런 국제적 환경을 우선적으로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국제적 환경 속에서 한반도는 어떠한가 살펴봐야 되겠죠. 저는 냉전 해체 이후에 세 가지 중요한 전환적 시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독주 시대가 있었었죠. 뭐 냉전 해체 이후에 뭐 대략적으로 2008년 정도까지 미국의 독주 시대가 있었습니다. 뭐 개입과 확산 전략이 추진되었었고요. 한반도에서는 핵공방이 가속화되었었고 뭐 중동 지역에서는 테러와의 전쟁 이런 등등이 있었는데 제가 좀 주되게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탈냉전 이후에 미국의 독주 시대가 열리는 바로 그 시점에 김영삼 정부가 등장을 했었고 김영삼 정부 하에서의 대외 정책의 결과로서 미국의 세계 전략에 깊숙하게 편입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미중 간의 그러니까 미국을 한 축으로 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또 다른 축으로 하는 전략 경쟁 시대가 뭐 2020년까지로 바라봐야 될지 21년까지 바라봐야 될지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최근까지 미중러 사이의 전략 경쟁 시대가 도래했다. 유럽에서는 나토의 동진이 진행이 되었었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유로마이단 혁명이라든가 크림반의 평화이라든가 돈바스 내전 이런 등등이 이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아시아 회귀 전략 피보트 아시아라고 하는 그리고 피보트 아시아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 등등이 추진이 되었었고 이로 인해서 남중국해 대만 해역 위기 등등이 고조되는 흐름들이 있었었죠. 즉 미중러 사이의 전략 경쟁 시대에서는 유럽에서와 아시아에서 미국의 러시아와 중국을 포위봉사하고자 하는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었었고 바로 이 미중러 전략 경쟁 시대가 열리는 시점에서도 한국 사회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등장을 함으로써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의 새로운 세계 전략에 깊숙이 편입되는 결과가 나타났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는 뭐냐? 뭐 앞서서도 뭐 발표문안에 포함되긴 했었지만 저는 신냉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미중러 전략 경쟁 시대에서 이제는 신냉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리고 신냉전 시대는 저는 사실상 지구적 차원에서의 준전쟁 시대라고 규정해도 무방하다. 앞서 얘기했었던 군사주의와 경향성 등등을 감안하면은 미중러 사이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까지는 가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을 방불케 하는
한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신냉전은 저는 지구적 전쟁, 준전쟁 시대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대만 해협에서의 작년서부터 고조되고 있는 충돌 위험성 등등이 이 시대를 대표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 즉 새로운 신냉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등장을 하고 있다. 그럼 마찬가지로 미국의 독주 시대에서 깊숙이 미국의 전략에 편입되었던 것처럼, 미중러 전략경쟁 시대에서 깊숙이 그 전략에 편입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는, 한국의 외교 정책은 깊숙이 미국의 세계 전략에 편입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좀 해봅니다. 신냉전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군사적 수단의 우선시화가 되겠죠. 그리고 군사적 수단을 선택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군비 증강이 심화되고 있는, 이거는 최근의 상황만이 아니라 2015년 이후서부터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모든 나라들의 군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군비 증강이 심화되고 있죠. 두 번째는 정치적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이었었죠. 미국이 주도했었던 민주주의 정상회의 등과 같이, 즉 북중러를 권위주의 국가로 규정을 하고 그 외 모든 국가들을 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하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에 대한 편가르기, 갈라치기, 이와 같은 양극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의도적 합의 파기가 있었죠. 우크라이나로까지 나토를 동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탈레르 시기의 미국의 약속이었는데 이것이 어겨지고 나토 동진이 가속화되었었고, 대만 문제 역시나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고 하는 이 흐름, 72년도 상하이 상하회담에서 합의했었던 하나의 중국 원칙을 미국이 파기하고 있는, 파기라고까지 규정할 수 없긴 하겠지만은 파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우려가 드는 이런 정책들이 미국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역에서 군사적 수단이 선택이 되고 있는 이런 흐름들, 당연히 유럽의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는 대만과 어쩌면은 한반도도 이 지역에 포함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신냉전 시대의 몇 가지 특징들이 윤석열 시대의 대외정책 혹은 한미관계에 투영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까를 간략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인수위 시절에 몇 가지 좀 단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올드보이들이 귀환했습니다. 김태호라고 하는, 다들 이름 아실 겁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가장 강경한 정치가 김태호가 화려하게 등장을 했죠. 그리고 용산 청와대 집무실 논란 과정에서 김관진이라고 하는 박근혜 정부 시기의 안보실장,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라고 하는 흐름으로 읽혀지죠. 또 하나,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가 대략적으로 좀 가시화되는 것 같습니다. 당선되고 나서 쿼드 국가, 미국, 인도, 어디입니까? 일본, 호주, 4개 국가들과의 정상통화를 먼저 했죠. 이건 명백하게 이거는 반중기조. 앞으로의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은 반중기조의 대외 정책을 시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과 시진핑과의 정상통화도 있었죠. 근데 이때는 한중 관계가 기본이 아니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즉 한중 간의 정상통화는 윤석열 정부의 대중 정책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시사하는 양상으로 진행이 되었죠. 즉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를 화두로 꺼냈다. 즉 시진핑 중국 정상한테 북한 비핵화에 협조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대북 발언들이 있었었죠. 국방부에서는 끝끝내 군사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인수위에서는 끝끝내 합의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었었고요. 화성 17형 발사 이후에 가장 먼저 안보리 회의 소집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대북 정책에서는 anything but 문재인의 흐름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은 남북 합의,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남북 합의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파기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성들을 시사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와 이제 유사성도 있고 좀 차별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파일은요, 작년 5월 달에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문재인 바이든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목록입니다. 제 기억에 역대 한미 정상회담 합의문 중에서 가장 긴 합의문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합의가 되었는데 그리고 이 안보공약, 평화 프로세스, 지역의 안정, 미래가치 이런 측면에서 좀 주되게 바라봐야 될 것이 평화 프로세스 관련해서는 이제 대북 정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미 한미 완전 일치를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한미일의 협력의 중요성 등등 사실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미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지역의 안정 측면에서 쿼드의 중요성을 공동인식을 했죠. 그리고 인도태평양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이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일관되게 구사하고 있는 레토릭입니다. 즉 이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레토릭 차원에서는 사실상 합의가 되었다. 그리고 남중국해도 마찬가지고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굉장히 좋은 말로 보이는데 미국에서 말하는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만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대만의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문제의식이 담겨져 있는 이런 말들이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포인트들이 아마도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계승이 되고 또 본격화되지 않겠는가 싶어가지고 그 부분만 좀 떼내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군비 증강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사드 추가 배치 이것이 실제로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지켜봐야 할 일이긴 하지만은 사드 추가 배치 논란이 심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자권 전환이라는 명분 아래 한미 연합 구조를 강화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아마도 새로운 위협 등등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위협론의 기초에서 동시 전선을 강화하는 흐름, 그리고 북한 위협론 등등이 될 것이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가 이제 북한 비핵화로 조정이 됐죠. 따라서 대북 대결 정책에도 심화가 될 것이고 대북 제재 강화를 할 것이고 대북 제재 강화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정책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중국과 러시아도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동참하는 것이 외교 정책이었었는데 이제 18년 북의 ICBM 보유 이후에 이제 대북 정책을 바꿨죠. 그래서 이번에 화성 17형 쏘고 나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도 중로의 반대로 대북 결의안이 무산됐습니다. 아마도 이제 북한 행동에 대해서 지지하는 흐름으로 중내 외교 방향이 바뀌었다. 따라서 그 이야기는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가 강행이 안 된다라면은 아마도 미국은 이제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북 제재를 강화한 흐름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한미 차원에서의 대북 제재 강화 흐름이 더 심화가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한미 워킹그룹 회의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었고 그 결과 바이든 정부 하에서 워킹그룹 회의가 사라졌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한미일 워킹그룹 회의 이런 명칭이 사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상 한미일 간의 대북 정책 공조가 심화가 되는 사실상 한미일 워킹그룹 회의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전망도 해봅니다. 아마도 코드 가입도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태평양역에 적극적 편입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할 것 같고요.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흐름으로 가게 되면서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추진됐었던 대미 정치가 보다 더 적극적이고 속도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언론에서 많이 주목을 안 하고 있는 대목들인데 작년 12월 달에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53차 협의회에서 한미 사이의 작전 계획을 최신화하는 내용이 합의가 됐습니다. 한미 작전 계획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북한이 핵을 보유하기 이전에 마련된 전면전에 대비한 5027이라고 하는 작전 계획이 있고 북한이 핵을 보유한 이후에 선제 타격을 하는 것을 주된 걸자로 하는 5015라고 하는 두 개의 작전 계획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것을 최신화한다라는 말은 결국은 5027과 5015를 하나로 통합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려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보다 더 노골적인 이제 군사 정책 대출이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작년 12월 초에 SCM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합의가 되고 나서 바로 미국 일가에서 새로운 한미 작전 계획에는 중국 문제도 포함되어야 한다. 즉 대북 작전 계획만이 아니라 대중 작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이제 언론 플레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들까지 최근의 정치 정세를 반영해서 이런 문제들까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해봅니다. 앞서 말한 것은 한미일 워킹그룹 취재 대일 정책인데요. 한미일 사이 군사협력 등등이 강화가 될 텐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미가 그 당시 앞서 얘기했었던 미중로의 전략경쟁 시대에 중국을 포위봉쇄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야 되고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가 개선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진행이 되었었죠. 그리고 2019년도에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었고 지금도 여전히 한일 관계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어쩌면은 2015년도에 한일 위안부와 유사한 형태의 새로운 한일 합의, 즉 2019년 한일 갈등을 없던 일로 봉합을 하면서 한일 간의 새로운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는 이런 흐름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걸 통해 가지고 한미일 대북 정책 공조를 심화시킨다거나 대중 정책 공조를 심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김태효라는 인물이 사실은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 진출해야 된다라고는 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이런 측면에서 유사시에 대비한 한미일 군사훈련, 대만 해협에서의 한미일 군사훈련 등등이 강화가 될 것이고 그것은 결국 어쩌면은 자위대의 한반도나 대만 진출을 더욱 용인하게 하는 이와 같은 결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저는 대북 정책입니다. 뭐 선거 시기에 이미 선제 타격 이게 여러 번 했었죠. 도발 시 선제 타격을 해서 치명적 타격을 가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얼마 전 당사청 업무보고 시에 인수위에서 삼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삼축 체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기 전에 그것을 타격을 해가지고 미사일을 못 쏘게 하는 킬체인을 구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단계인 킬체인은 먼저 때려서 못 쏘게 한다. 2단계 만약에 북한 미사일이 날라오면은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가동을 해서 공중에서 유격한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에 대해 공격을 완주하고 대량 보복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삼축체계의 기본적인 개요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삼축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판문점 선언 군사분야 합의서 등등이 무효화가 된다거나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삼축체계를 구축을 위한 무기체계가 도입이 될 것이고 그리고 더 심각하게는 당연히 무기체계를 구축하고 삼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실전 군사 훈련 연습들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작전 계획, 앞서 얘기했었던 한미 간의 작전 계획 최신화 상황에서 새로운 작전 계획을 합의를 하면은 이것을 속달하기 위한 한미 군사 연습이 진행이 될 것이고 당연히 북한과 중국의 심각한 반발을 초래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전망을 해보면은요. 저는 한반도는 어차피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저는 한반도 혹은 북미 사이에 공포 게임이 심화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최근에 국방력 강화 정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얼마 전 ICBM도 쐈고요. 4월 달에 정찰위성까지 쏘다고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하지 않는 것 중에서 지난 8차 당대회에서 얘기했었던 다탄도 미사일이라든가 혹은 뭐 초대형 핵탄두라든가 전술핵 탄두라든가 혹은 핵 추진 잠수함이라든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와 같은 것들을 꾸준하게 앞으로 모색을 할 것이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다르게 보자도 적극적으로 한미 양국의 이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구축하는 흐름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급격하게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고조가 되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북미 양측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공격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인근의 공해상으로 미사일을 쏘는 이런 위기적 상황들이 어쩌면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공포게임, 즉 미국은 북한을 공포에 떨게 하고 북한은 미국을 공포에 떨게 하는 공포게임의 양상이 한반도에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 또한 저는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북이 먼저 파기를 선언하건 남이 먼저 파기를 선언하건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 파기, 선언 파기가 되는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양측의 군사활동, 군사행동이 강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굉장히 심각한 위기의 원인이 되었었던 심리전, 확성기 방송이라든가 혹은 삐레살포 이런 것들이 새로운 정부 하에서 재개될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국기정치학 이론에서 안정불안정 동시발생 패러독스라고 하는 좀 재미난 이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핵을 가진 국가들 사이에서는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핵전쟁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재래식 전쟁은 쉽게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안정. 근데 정반대로 재래식 혹은 제한적인 충돌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정. 이것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이제 신등전 이 탈릉기 시대의 하나의 특징으로 언급된 바가 있는데 북미 사이에서는 어쩌면은 핵전쟁으로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안정이라는 측면이 존재하지만은 남북 사이에서는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핵전쟁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남북 사이의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불안정이 심화가 되는 즉 안정불안정 동시발생 패러독스가 한반도를 지배하는 이런 상황까지도 좀 예견해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고 결국 그래서는 역시 한반도 차원에서도 한반도 차원에서의 신냉전 사실상 준전쟁 체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반도 신냉전 체제가 현실화되는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뭐 정책 진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응 방향 이런 데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